오늘은 허생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대표적인 소설인 허생전은요,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보다 조금 앞선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여러 가지 전란을 겪고 난 조선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 허생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먼저 허생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허생이 살았던 이 묵적골은 옆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면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매우 가난한 처지죠. 허생은 양반이지만 몰락해 가는 양반의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떠올리면서 허생전 보면 좋겠는데요. 잔반이나 향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허생을 향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글은 읽어 뭐 하시렵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글 읽기의 목적은 과거에 급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허생은요,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 그렇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투르다는 것은 아직 과거에 합격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 허생이 글의 목적을 과거 급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아내의 말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공장이라는 말이나 장사치라는 말을 보면 조선의 신분 계급은 주로 이렇게 상농공상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장사치라는 말의 어감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공업이나 상업을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글을 읽는 양반에게 그거라도 하지 그래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후기 산업공상의 위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내가 허생에게 역정을 내고 있죠. 화를 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가부장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질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게 당연했고 자연스러웠던 것인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요.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요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아니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허생으로 대표되는 글만 읽을 줄 아는 그런 양반들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에 발끈한 허생이 길을 나서게 되죠. 여기까지가 발단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발단에서 배경은 허생의 집이었고요. 인물은 허생과 허생의 아내이죠. 자, 허생과 허생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허생과 허생의 아내가 먼저 부딪히는 장면은 글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허생은 글을 자기 수양의 도구로 생각을 했다면 허생의 아내는 과거 급제를 위한 도구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들을 통해서 허생의 아내가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허생은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실학자들과 성리학자들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허생전을 쓴 사람인 박지원은 실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작가인 박지원은 허생 쪽일까요? 허생의 아내 쪽일까요? 네, 허생의 아내 쪽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생의 아내는요, 작가의 입장을 대변해서 무능한 양반을 대표하는 허생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발단에서의 이야기고요. 또 전개부터는 허생의 어떤 입장이나 위치가 또 달라져요. 자, 그러면 전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선 허생이 향하는 곳은요,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찾아가죠. 여기서 허생이 찾아가는 변시성을 가진 부자는 신흥상인 계층으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계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농공상의 마지막이었는데 양반이 찾아가야 될 정도의 어떤 클래스가 되어버린, 이렇게 신분이 계급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는요, 실제 인물인 변승업의 조부로 추정을 합니다. 박지원이 이 허생전의 앞에 허생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거기 변승업이라는 부자 있잖아.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허생과 관련이 있다는데 나 이 허생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실제 인물인 변승업이라는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이야기의 사실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를 찾아간 허생. 건네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받고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버리죠. 어떤 허생의 독특함, 비범함, 이런 이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허생이 그동안 글만 읽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글을 읽는 동안 내공이 상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부자 집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정말 놀라웠겠죠. 그런데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그런 부자들이 자기 식구들이랑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돈을 좀 얻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지 중에 상그지,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한 허생이 이상하고, 그리고 그런 허생에게 돈을 선뜻 내준 변부자는 더 이상하고 그랬겠죠. 과연 변부자가 내어준 이 만냥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학자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떤 분은 한 2억 정도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억은 된다 라는 분도 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쌀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27억 이라고 본 분도 있었죠. 근데 그게 2006년 기사라서요, 지금 쌀값으로 환산하면은 그 이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변부자의 반응은 그동안 봐왔던 사람들과는 다르더라. 아까 이인다운 면모라고 했는데 그때 이인이 그런 거죠. 뭔가 다른,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변부자는 이렇게 허생에게서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볼 수 있는 변부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여기까지 전개 1로 우리 나눠서 살펴봤고요. 집을 나선 허생이 변부자네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소는 변부자네 집, 그리고 인물은 변부자와 허생이죠. 교과서 여백에 허생과 변부자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부자와 허생은 각각 신은 상인 계층과 몰락한 양반을 대표합니다. 변부자네 집의 모습에서 허생의 당당함과 비범함을 보았다면 변부자는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런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 안목을 믿고 큰 돈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변부자네 집을 나선 허생은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갑니다. 이 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와 전라도의 갈림길이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향하는 그런 길목,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안성에서 허생은 과일을 잔뜩 사들입니다. 변부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비싸게 되팔아서 처음가서 10배를 벌게 되죠. 이런 형태를 매점매석이라고 하고요. 좀 더 익숙한 말로는 사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사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주도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말총을 죄다 사들입니다. 이때 말총은 각과 망건을 만드는 재료죠. 각과 망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민들도 사용은 했지만 대부분 양반들이 썼던 물건이죠. 과일이나 말총,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민들보다는 양반들이 좀 더 많이 쓰고 중요하게 가치를 두던 그런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개 2라고 구분을 했었어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허생의 장사 비결 한번 볼까요? 선생님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교통이 편리한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뭐 유동인구가 많은 곳, 흔히 이야기하는 목이 좋은 곳,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상을 잘 분석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일이나 그런 말총 같은 것은 누구에게 좀 더 필요할까? 허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반들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한 거겠죠. 그리고 제주도로 건너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칼이나 호미, 실이며 배, 솜 이런 것들, 섬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필요해할 만한 것들을 들고 가서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부자에게 돈을 받아서 과일로 뻥튀기하고 그 다음 제주도 사람들한테 물건 팔면서 뻥튀기하고 그 다음에 말총으로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단해서 허생과 허생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요. 허생의 아내가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허생의 모습을 보면은요.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어떤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발단의 허생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책상 앞에 있던 글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의 허생은, 지금의 허생은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된 허생이 그 다음 향한 장소는 빈섬입니다. 이 빈섬으로 안내하는 뱃사공이 있는데 뱃사공은 이렇게 허생을 빈섬으로 인도하는 어떤 매개자의 역할도 하면서 허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허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선 빈섬을 확보해 놓고 허생은 전라도 변산으로 향합니다. 전라도 변산에는 떼도둑이 1000명씩이나 우글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조선 후기에 흔들리는, 무너지는, 혼란스러운 그런 신분제도, 신분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집권층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나라에서도 해결 못하는 그 도둑들을 허생이 만나러 갑니다. 사실 이 도둑들은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허생이 이들을 설득하죠. 처음에는 뭔 소리야? 뭔 헛소리야? 뭐 이렇게 했던 도둑들이 정말로 허생이 가지고 온 돈 30만 냥을 보고 네, 그때는 갑자기 장군님이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허생이 만난 이 도둑들은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다면 굳이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허생이 준 돈을 가지고 이제 결혼할 여자와 소를 구해서 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논밭이나 그런 소를 이야기하죠.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농공상 기억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농사의 가치, 농업의 가치를 좀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걸 허생이 한 번에 끝내버렸죠. 이것은 허생의 유능함,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의 무능함, 이것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도둑들과 함께 향한 빈섬은 허생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허생의 모습에서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세웠던 나라 율도국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좋겠어요. 빈섬에서도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허생은 어떤 그런 상업가적인 기질을 정말 마음껏 발휘하고 있죠. 도둑들, 지금은 함께하게 된 그 사람들과 농사지은 남는 곡식들을 가지고 일본의 영토인 장기도에 가서 팔고 옵니다. 보통 이야기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 법도 한데 허생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그동안 글로써 머릿속에만 있던 그런 것들을 정말 다 해본 거예요. 넘치는 부를 축적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작은 사회도 만들어 봤죠. 할 거 다 해본 허생은 쿨하게 빈섬을, 이제는 빈섬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이제 섬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허생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문자나 의관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먹고 사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 속에서 실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용후생이라는 가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보았던 동막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위대한 영대력의 비결이 뭐요?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네? 동막골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 먼저 잘 먹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생활이, 기본적인 안전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허생이 섬에 남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 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오른손으로 밥 먹도록 하고, 그리고 한 살이라도 먼저, 한 살도 아니죠,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의 말에 따르는 거,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사람 사는 도리,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허생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허생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서 좀 불편한 친구들 없나요? 나 왼손잡인데? 라든지, 아니 어른이라고 다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요, 정말 아기 때는 왼손잡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할아버지께서 혼내고 때리고 가르치고 하면서 오른손잡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허생이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허생의 한계는 곧 박지원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쭉 허생전을 보다 보면은 양반 사회 자체를 없애자 이런 건 아니에요. 신분 자체를 없애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양반은 양반답게 살아야지 이런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박지원이 쓴 다른 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박지원의 다른 작품인 호질이나 양반전, 길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100만 냥 중에서 50만 냥
바닷속에 버리는 거죠, 정말. 여기서 허생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본인도 지식인이지만 이론뿐인, 말뿐인 그런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조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전개 3으로 보았고요. 장소는 빈섬, 그리고 인물은 허생과 도둑들이었어요. 허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었는지, 허생 혹은 박지원, 내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회를 꿈꿨던 허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허생전의 남은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